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공부해보신 분 계세요? 공부해보신 분? 네. 아, 해보셨어요? 조금요. 시험은 보셨겠네요, 올해? 네. 1차만? 아, 2차는 하나도 공부 안 하시고? 네. 그래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럼 누가 공부했냐고 물어보면은 안 했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오늘 공시법 나갈 시간인데, 최근 다 두꺼운 기본서 교재 받으셨죠? 네, 교재가 두 권이 합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하고 공시법이 합본이 되어 있어서 저는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잘랐어요. 반 잘라서 들고 다니는데, 편하신 대로 잘라도 되고 그냥 들고 다니셔도 되고, 난 체력이 좋다 싶으시면 들고 다니셔도 되고, 약하다 싶으면 잘라서 잘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이 책은 아마 4월 달까지 이 책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고, 근데 우리가 격주 강의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4달 진도를 나갑니다. 다른 과목도 2달에 진도가 끝나는데 우리는 4달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면은 다음 주에는 수업 안 하죠? 세법이 들어옵니다. 제가 또 나갈 때 항상 마찬가지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전주에 세법 들었으니까 한 주 안 들었으니까 지난주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고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게 되어 있어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는 게 수업 들을 때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제 8코스인데 우리 시험 몇 점 넘어가면 자격증 주는데요. 60만 넘어가면 자격증 받죠. 그러니까 다 할 건 아니고 60점만 넘어가도록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공시법이 뭔지 잘 모르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설명드리고, 오늘은 수업을 안 나갑니다. 책으로. 공시법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리고, 이제 OT로서 끝낼 텐데, 저한테 배우시는 공시법의 경우 책의 앞부분의 경우는 이제 공시법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 출제가 24문제가 이제 저한테 배우십니다. 한 과목이 40문제인데, 세법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40문제가 한 과목으로 배워서 책이 아마 굉장히 두꺼울 거예요. 법 2개가 묶여 있으니까. 세법은 나중에 다음 주에 오실 분 계십니다. 굉장히 미남이시고 쾌남이시고 잘생겼으니까. 왜 비웃으세요? 자, 어차피 잘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잘생긴 분 오시니까 수업 잘 들으시고. 공시법의 경우는 둘로 세분을 하는데 이제 저한테 배울 과목이 지적법이라는 과목을 배우시게 되고, 또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지적법이 12문제가 나오게 되고, 등기법이 12문제에서 총 24문제가 한 과목, 한 법으로 저한테 배우는데, 네,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근데 한 2달 지나마다 스스로 알게 되니까 편히 들으세요, 그냥.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지만, 써서 도움되면 쓰겠지만 도움될 건 아니니까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적법의 경우는 이제 공부할 때, 나중에 책 보면 아시겠지만 책이 양이 상당히 적어요. 양도 적고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한 2번만 수업 들으시면은 기출문제 답은 나옵니다. 2번만 들어도 답이 나올 정도로 단순 무지한 법이에요. 1 더하기 1은 답이 뭐다? 2다. 이런 법이 지적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암기만 좀 하게 되면은 답은 다 나와요. 근데 이것저것 외울 게 너무 많은데 못 외우니까 또 외우게 해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수업 들으실 부분이고, 반면에 등기법의 경우는 양도 되게 많고 지적법의 2배 이상 됩니다. 난이도도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 공부들 할 때 여기서 많이 골탕들을 많이 먹어요. 그럼 등기법이 왜 어려울까?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해본 경험으로는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등기법 1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해요. 나중에 해야지 밀어놓고서 안 합니다. 민법 공부나 학교를 공부할 양만큼만 공부를 하게 되면 다 맞아요. 근데 그만큼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데, 등기법의 경우나 지적법의 경우도 시험 출제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알려드린 부분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60이 넘어가서 공부량이 줄어들고, 처음에 공부할 당시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공부량 이만큼을 배우세요. 양이.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되면서 기본적인 사안은 빼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년 여름쯤 가게 되면 공부량이 줄어가지고 요만큼만 보시면 돼요. 합격하는데 이제 점점 양이 줄어드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2달이 가장 힘듭니다. 말도 모르겠고 용어도 모르겠고 해봐야 일주일 동안 기억력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힘든데
버티시고 앉아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합격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암기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머리가 암기가 될까요 지금? 안 되죠. 암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하는 겁니다. 또 물어봐야지. 어린이 대공원 어디 있나요? 이쪽에서. 몰라요? 어린이 대공원 어디 있는지? 이쪽에 있죠? 천호대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고 군자교는 일로 갑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세요? 외워서 외운 거예요? 보니까 외우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책을 자주 보다 보면은 책 전체가 어느 순간에 쓱 들어와요. 이거 외우려고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책을 보다 보면 그냥 그게 거기 있었지라고 기억이 나면서 외워지는 게 암기하는 요령인 거지 외우려고 노력해서 외우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 수기를 많이 보게 되면 반복을 많이 해야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주 보는 것이 합격하는 지름길로 이해하시면 되고 지적법이라는 것은 이제 양이 적고 난이도가 좀 떨어지니까 60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적법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등기법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는데 등기법은 5, 6개월 공부를 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시작이 돼요. 알겠다가 아니라 이제 알 것 같다 느낌이 시작됐는데 등기법이 이제 5,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이유는 등기법의 모든 사항 거의 반 가까이가 민법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등기법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민법 공부하는 시간이 한 5, 6개월 걸리니까 민법 공부가 돼 있으시면 등기법이 좀 쉬워지고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등기법은 민법이 공부될 때까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서둘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등기법은 공부되는 시기가 아마 내년 한 5, 6월 달 돼야지 공부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야지 그때 가서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시작되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버티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가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지적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걸로 1시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등기법을 다음 시간 1시간 수업을 해서 오늘 2시간 수업이 들어가는데 자, 지적이라는 것은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지적법 부릅니다. 이제 공간정보관리법의 경우는 측량에 관한 사항도 나오고 지적도 나오는데 지적만 따로 띄어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내용만 파악하시면 되고 그럼 지적이란 말이 뭘까요? 지적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과거에 살은 사람, 죽은 사람 다루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호적에서 뭐 잘못하면 아버지가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 쓰는데 옛날에 호적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호적을 어떻게 파? 천륜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 자식 연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호적이란 것은 하는 역할이 살은 사람, 죽은 사람 다 다루는 장부 호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호적법이 폐지가 되어서 없어진 상태이고 그 당시에 사람도 호적이 있듯이 토지도 호적을 주제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적이 만들어집니다. 지적은 토지의 호적을 줄임말이 지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가 대한민국 통치권을 미치는 전 국토에 대해서 등록한 다음에 관리하는 것을 지적 그럽니다. 그럼 지적이라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토지의 호적을 줄임말이 지적인데 지적을 이루는 다음에 보시게 되면 책에 나중에 3대 요소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지적법의 색깔이라는 것은 토지란 부동산을 지적 공부란 장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절차 정화법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지적의 3요소 그럽니다. 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제 토지란 것은 그럼 어디까지 토지를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란 것은 모름이 할 것이고 등록은 무엇을 할 것이냐. 요거 중심으로 해서 지적법이 쭉 만들어집니다. 이제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먼저 토지란 것은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것은 뭐가 토지일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게 되면 헌법상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인정을 합니다. 한반도라는 것은 육지고 도서는 섬이에요. 육지나 섬이란 것은 바다 위에 아래 어디 있나요? 위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럼 토지로 보는 것은 해면 위에 있는 전 국토가 토지가 됩니다. 그럼 뭐만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바다만 아니면 토지로 보겠다고 토지의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를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어요. 그 큰 강 이름이 한강이죠. 서울시의 큰 강. 큰 한자 집어넣어서 한강이 있는데 한강은 그럼 토지일까 아닐까? 한강도 토지입니다. 한강이 지대가 높아요? 바다가 지대가 높아요? 한강이 높으니까 한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눈 뜨고 주무세요? 자, 그 한강도, 예, 원래 오래 하다 보면 알더라고. 자, 나중에 눈 뜨고 주무시다가 질문하고 대답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주무시면서 대답을 하게 되면 답이 다 틀려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막 입이 열리니까. 어쨌든 한강도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로 봅니다. 뭐가 아니니까. 바다가 아니니까 한강도 토지로 보겠다가 뜻이에요. 나중에 지목 공부하게 되면 한강이란 것은 지목이 하천인 토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시골에 가니까 논에 물 달라고 저수지 만든 곳이 있어요. 그럼 저수지의 경우도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로 봅니다. 그럼 나중에 물이 있다고 토지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바다만 아니면 토지로 보겠다고 법에 정의가 되어서 국유지이건 사유지이건 불문하고 바다 위에만 있으면 다 토지로 인정을 하므로 토지란 것은 해면 위에 있는 전 국토를 토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토지인가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를 지적공부라고 불러요. 지적공부란 것은 지적법이 정해놓은 공적인 장부를 지적공부라만 쓰는데 총 8가지를 지적공부라고 칭해서 이 지적공부에다가 토지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배울 때는 대장이라는 명칭을 배웁니다. 혹시 대장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토지대장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임야대장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 와서 말해야지. 아까 대답 잘 하시다 갑자기 입을 딱 다물고 계셔. 자.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 괜찮아요. 뭐. 이건 이제 얘기해도 돼. 자. 젊은 친구분, 우리 토지대장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임야대장도? 못 들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오전반에 똑같이 한 얘기인데, 한 번도 안 본 거를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한 번 본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생각이 안 나면은, 떠오르지 않으면은 헛공부하는 거예요. 코끼리 본 적 있으세요? 네. 그것도 오래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자, 코끼리는 코가 기나요? 귀때기도 큰가요? 몸뚱이도 큰가요? 네, 그 코끼리 본 사람은 대화가 돼요, 이렇게. 모양새가 생각이 나면서. 근데 코끼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한번 그려봐, 부르는 대로. 코가 길다, 귀가 크다, 몸이 크다 그러면 이상한 한 동물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제 사시는 집, 좀 사시는 집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대장을 한 통 떼어가지고서 수업 나갈 때 보시면은, 아, 이걸 얘기하는 걸 바로 알아요. 훨씬 접근이 빠르다 보니까 자율적인 숙제입니다. 다다음 주에 오실 때 토지대장이랑 지적도 떼어오는 게 숙제예요. 여러분 사시는 집에 대해서. 동사무소 가시면 뛸 수 있고, 민원 24시 가게 되면 뛸 수 있으니까 하나 떼서, 예? 집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집이 없어요. 아니, 그냥 사시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뜰 수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사시는 집이 주소 있어요? 그 주소 집어넣고 토지대장 띄면 다 나와요. 지적도 떼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어도 다 등본 떼줍니다. 그거 떼서 갖고 계시면, 아, 요걸 배우는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접근이 상당히 빨라요. 여러 번만 숙제를 낸 게 아니라 제가 강의 나가는 학원은 다 숙제를 다 냈어요. 근데 떼어놓은 분들 계시고 떼우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떼어온 분들은 접근이 굉장히 빨라요. 아, 이걸 얘기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는데, 보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보지 않은 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지니까 가능한 한 떼오시는 게 자율적인 숙제가 됩니다. 아니, 힘내서 강의라 재밌게 떠드세요, 막. 예, 틀려들다고 봐줘도 돼요. 아, 괜찮아요. 말해야 돼. 입이 물려있으면은 졸음이 와요. 운전할 때도 입이 자꾸 움직이면은 졸음이 안 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잠을 안 자니까. 입이 움직이면은 졸음이 안 오니까, 지금이 제일 졸릴 시기예요. 저녁 먹고 와서 7시부터 8시까지가 제일 졸린 시기. 요 시간 지나면 또 잠이 깹니다. 낮에 신나게 일하고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다시 오면 여기 들어와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따뜻하겠다. 졸음이 살살 밀려오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졸을 때 눈꺼풀입니다. 졸을 때 눈꺼풀은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안 올라가요. 그건. 그게 희한하더라고. 어쨌든 맞아가자고요.
그럼 대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가 네 개가 존재합니다. 대장은 우리가 옛날부터 있던 것이 토지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에서 네 개를 대장이라고 불러요. 대장거를 경우는 이제 토임, 공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예요. 떠들면서. 대장은 몇 가지가 있더라? 네 개에서 토임, 공대를 대장 그럽니다. 그럼 대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 그럼 소유자가 2명 이상이더라. 그럼 소유권이 공유 그럽니다. 저쪽 두 분이 젊은 친구가 두 분이 부부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누구한테 칭찬이 될 거고 누구한테 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자, 부부일 경우에 토지대장에 기재할 때는 소유자가 2명 이상인데 둘 다 기재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1인 기재합니다. 약칭을 해요. 그럼 그자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만드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작성하는 경우이고, 또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는 대지권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시는 집이 아파트이신 분, 연립이신 분, 다세대이신 분, 단독이신 분, 예. 니 어디 사니? 어디 살아? 오피스텔? 그것도 집합 건물이니까.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오피스텔. 뒤에 계신 분은? 지하철? 빌라가 연립된 다세대. 빌라라는 주택은 없어요. 건축물 분류상. 빌라란 말 쓰는데, 그게 다세대 주택 아니면은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세대는 그럼 몇 세대 이상? 다들 그 세대가 아니라 면적까지 따져요. 5층 이상부터는 아파트라고 부르고, 건축물 분류상 4층까지 연립하는 다세대로 분류가 들어가는데, 한 동 건축 면적이 660제곱미터 넘어서게 되면 연립주택이고, 6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다세대로 빠져버립니다. 빌라란 말은 없어요. 건축물의 분류상. 그냥 빌라란 말 쓴 것 뿐이고. 아시겠죠? 그럼 집에 사시는 집이 커요, 작아요? 적으면 그거는 다세대예요. 아니, 4층, 5층 넘으면 아파트가 되니까. 4층 미만, 4층까지 연립하는 다세대인데, 한동 건축물 면적이 다 더해서 660, 200평이 넘었으면은 연립으로 분류를 해요. 그럼 이제 건물이 작다 그랬으니까 제 기준상 아직 등기부를 아직 안 열어봤으니까 다세대일 가능성이 커요. 빌라란 말은 없어요. 공동주택이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빌라, 다세대나 연립을 내가 분양받은 경우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대지에 지분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대지에 있는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저기 저 아파트 쓰러져서 무너지기 직전이지만, 쟤를 사놓게 되면은 나중에 재개발할 때 대지 지분이 많아서 큰 평수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지에 있는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집합건물 대지일 경우 작성하는 게 대지권, 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대장이라고 불러요. 대장은 몇 개가 있더라? 네 개. 토임공대 자꾸 외쳐야 돼요. 뭐라고요? 1년 내내 써먹을 말이니까 대장 걸을 때 토임공대를 대장이라 한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고, 대장이 글씨로 나와 있는데,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면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경우는 두 개가 나오는데,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만들어집니다. 지적도라는 것은 토지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게 되면 지적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푸는 것이 임야도가 됩니다. 항상 세트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음식도 세트가 있죠. 햄버거 먹을 때 뭐랑 먹어요? 콜라. 삼겹살은 소주랑 먹듯이, 사랑합니다. 자, 소주랑 먹듯이 음식도 세트가 있고 장부도 세트가 있어요. 소주라 그랬어요? 아니, 이쪽 보고 사랑한다 그래야지. 미안합니다, 신랑한테. 자, 어쨌든 삼겹살에도 콜라 먹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삼겹살에 맛있는 건 소주가 제일 맞더라고. 우리나라 소주가 참 좋은 술입니다. 근데 외국 애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아무런 맛이 없고 알코올 냄새 이렇게 안 나니까 이거 왜 먹지란 말하는데, 술마다 고유한 향이 있는데 소주란 것은 아무런 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왜 이걸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 왜 먹을까요? 싸서 먹지 뭘.
아닌가요? 싸서 먹잖아요. 러시아 같은 데 가게 되면 소주 먹고 싶은데 보드카에다 물 타서 먹습니다. 그럼 소주 맛이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맞아보자고요. 토지대장에 나온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푸는 것을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풀었더라. 뭐가 만들어질까? 임야도가 만들어져서 두 개를 도면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항상 세트로 보관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지적도 임야도의 경우는 누구나 지적법을 안 배웠다 할지라도 지적도 펼쳐놓은 상태에서 내 땅이 어디 있는지, 지번이 무엇인지, 지목이 무엇인지 확인은 다 가능해요. 이해가 굉장히 쉬운데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림의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정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975년도부터 작성 시작한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장부를 만듭니다. 75년도부터 토지의 좌표를 등록을 하겠다가 내용인데 좌표라는 것은 너무 정밀도가 높아요. 그 좌표가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의미할까? 시골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시골에 14전이라는 땅이 있다 가정을 하고 개발된 지역 내에서 이렇게 예쁘장하게 네모난 토지가 10번 대라는 토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두 개 놓고 보게 되면 위에 있는 땅 10번, 14전이라는 땅은 느낌상으로 개발 전, 개발 후 개발 전후로 할 수 있겠죠. 이건 개발 후로 할 수 있겠네요. 개발되기 전에 이 토지를 XY 그래프 그린 다음에 좌표를 찍고 싶습니다. 이 좌표 몇 개 찍으면 될까요? 몇 개 찍으면 이 토지 모양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발로 밀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자, 한참을 찍어야겠죠? 뭐 몇 개 찍어도 나올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좌표를 찍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땅은 좌표 몇 개 찍으면 될까? 4개만 이 토지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땅은 좌표가 있고 이런 땅은 좌표가 없습니다. 좌표라는 것은 모든 토지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지역만 좌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좌표라는 건 얼마나 정밀도가 높으냐? 내 땅을 측량할 경우는 거리를 이제 측량할 때 1cm까지 따져서 측량해 줍니다. 그만큼 정밀도가 높은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럼 개발된 지역은 토지 가격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만큼 정밀도가 높게 해서 측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좌표를 만들어지고 시골 땅들은 가격이 싸니까 좌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이런 장부는 75년도에 처음 만드는 것이 시기이고 지금 현재는 이런 장부들을 다 문서화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입력한 것을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8개의 지적 공모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2개가 중요한데 대장 그럴 경우는 나올 말이 토임, 공대 이 말이 나와야 되고 토지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푸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지적도 도면 중에서 임야대장은 무엇으로 풀더라? 임야도로 풀더라 해서 이렇게 2개의 양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다음 주에 다시 배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등록하는 사항이 중요한데 등록하는 사항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가 토지에 관한 사항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럼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 배우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토지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토지 표시라고 해서 배울 것이 토지의 소재 배우게 되고 토지의 지번,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토지의 면적,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 토지의 좌표까지를 쭉 배우게 됩니다. 이게 지적법의 하이라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것이 지번이란 것은 어떻게 부여할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지번이 뭘까요, 그러면? 지번을 거꾸로 하니까. 지번을 뒤집어 반대로 읽으면. 번지. 다시 엎어치면. 지번. 그럼 지번과 번지란 것은 같이 활용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럼 내가 만약에 지적법상 여러분이 소유한 토지 지번이 10번이래요. 이럴 경우엔 번지도 10번지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번과 번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13년까지는 지번이 꼬루 번지로서 활용을 하다가 2014년부터는 달라집니다. 2014년부터는 지번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으로 활용을 하고 번지는 주소 표기할 때 번지로서 활용하도록 서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지금 사실 때 주소가 나올 때 무슨동 몇 번지라는 주소가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무슨로 몇 번지를 쓰지 않나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도로명 주소 들어오면서 지번과 번지 달라집니다.
근데 지번을 쓰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이걸 다 쓰는데 우리나라만 요걸 쓰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지번 학회에서 한국도 바꿔라 그래가지고 압력이 들어와서 2014년부터 바꾼 겁니다. 다녀보시면 무슨 대로, 무슨 로 이렇게 붙는 게 그 뜻인데 지금 이제 그런 뜻 아세요? 도로명주소 체계를 아세요? 모르면 상식으로 알려드릴게.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도로가 이제 표현할 때 무슨 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무슨 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무슨 길로 표현될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녀보시면 무슨 대로란 말이 나오게 되면 왕복 8차선 이상 도로가 있을 때 대로가 붙어요. 왕복 8차선이라는 얘기는 편도 4차선 이상 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무슨 대로 그럽니다. 천호대로 이런 식으로 붙는 것이고 로가 붙어 있게 되면 2차선부터 7차선까지를 로라 말습니다. 로. 그리고 우리 학원 앞에 큰 도로가 아마 6차선 아닌가요? 8차선인가? 예? 8차선이면 대로가 붙은 거예요. 천호대로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이고 무슨 길 같은 경우는 학원 뒷길 조그만 중앙선 조그만 소로길들 있죠? 이면도로 이런 것들을 길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도로명 주소표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가 있더라. 가정이었을 경우에 이제 위쪽이 북쪽이고 반 갈라서 좌측과 우측 나눈 다음에 도로명 주소 체계가 이쪽은 다 홀수만 나부여합니다. 1, 2, 3, 4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쪽은 1, 4, 뭐 홀수만 나와 있죠. 이쪽 2, 4, 6번 짝수로 갑니다. 그럼 천호대로 20번지란 말 나오게 되면 이쪽을 내질까, 이쪽을 내질까. 이쪽부터 쭉 따라가면 20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된 거 도로명 주소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럼 도로만 찾아가면 지번 번호가 찾기 쉬워요. 근데 이거를 홍보를 잘 안 하고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다. 다녀보시면 이제 다 건물 외벽에 무슨 대로 몇 써 있는 게 다 그게 다 번지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제 홀짝홀짝으로 분류한 체계가 있으니까 내가 찾는 번호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이해하게 되면 이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은 되게 쉬워요. 이제 이걸 다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쓰는 게 전 세계가 다 씁니다. 중국도 이걸 사용을 하고 일본, 미국 다 쓰는데 미국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도로명 주소 표기할 때 우리는 대로, 로, 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미국은 예? 월가 월 스트리트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영국 할 때 보게 돼 브로드 웨이 42번가 웨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큰 도로가 스트리트고 조그만 도로 웨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브로드웨이 42번가라는 그 뮤지컬 있죠. 그 제가 뉴욕 가가지고 실제로 브로드웨이 42번 찾아갔어요. 그 소극장이 있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가서 큰 그 성당 같은 게 멋있는 교회가 하나가 번쩍번쩍한 게 있고 좀 걸어가다 보니까 브로드웨이 42번이 나와 있는데 뉴욕은 지저분해요. 차도 엄청나게 막 지저분해가지고 두 번 가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 자유여신상하고 세계무역센터 그 보러 가면 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거나 보러 가면 갈까? 그 일부러 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나마 거의 한 200년 된 도시가 그 도시인데 쥐도 많고 더럽더라고요. 생각보다. 가지 마세요.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왠지 아세요? 유색인종을 싫어해. 걔네들은. 유색인종은 한 번쯤에 걸러보더라고요. 머무를 것 같지 않은가. 저 돈 줘도 거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제는 가서 저도 붙잡혀가지고서 3시간 반 동안 잡혀 있었어요. 미국에 처음 들어가니까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왔니? 이거 밤으로 인터뷰를 막 하길래 다 얘기했더니만은 저쪽 가 있으래요. 그래서 가 있으니까 제 얼굴이 제일 하얘요. 피부 색깔이.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제일 죄 모아놓고선 다 모아놓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왜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기다리래요. 거기서 스테이 하래요. 그래서 왜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저쪽에서 오더라고 안경 끼고. 근데 갑자기 오더니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오더니 한국 사람 계시냐고 해서 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국 애들이 봤을 때 불법 체류할 것 같은 사람만 다시 조사한대요. 그 혹시 올 때 거짓말 했냐? 거짓말 한 거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앉아 계시면 매번에 주니까 그냥 계시래요. 부를 때까지. 그리고 3시간 반 동안 기다렸어요. 제가 들어올 때 입국할 때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항공권 끊었느냐? 끊었다. 들어갈 거. 좌석 예약표가 몇 번이냐? 불러주고. 가는 곳에 주소에 사람이 누가 살고 있느냐? 누구 살고 있다. 그걸 채불렀어요. 그런데 그거를 얘네들이 그게 사실과 맞는지를 다 조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동안. 3시간만 동안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가래요. 3시간만 붙잡히다 결국은 나왔는데, 나도 미국에 살고 싶은 마음 없는데 왜 날 잡아놨을까? 불법 체류할 것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3시간만 잡혀 있었는데, 두 번째 갈 때는 한번 그 경험이 있으니까 왔다가 약속시키고 나갔으니까 바로 그냥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거짓말 했다가는 인정 안 해요. 거짓말은 나쁜 범죄로 취급을 해서 거짓말한 사실이 나왔다는 입국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해서 가는 게 맞더라고. 어쨌든 치사한 나라예요. 맞아요. 그럼 지번이란 것이 어떻게 부여가 되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목을 배웁니다. 지목이란 것이 뭘까요? 토지의 사용 목적이에요. 토지란 것은 증가가 될까요? 증가가 안 될까요? 토지란 것은 자연적으로 증가가 될까? 증가가 안 될까?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증가하지 않는 성질을 부증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럼 정해진 유한자원인 토지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용 용도를 정해줍니다. 요거는 전으로만 써라. 밥으로 써라.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지목인데 지목은 총 28개가 정해집니다. 몇 개 지목이 있다고요? 28개 지목에 대해서 어떤 토지가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 공부예요.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지목은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면적이란 것은 토지의 크기입니다. 면적이란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제곱미터로 표현을 합니다. 제곱미터로 해서 면적을 표시하도록 정하는데, 그 면적은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요걸 배우는 것이 또 내용이고, 경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편시험에 내질 않으니까. 요 4개 정하는 것이 지적법의 꽃이에요. 여기서 출제 문제가 보통 3개에서 4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국가가 토지 관할상을 정했을 경우에 정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들을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확인시켜줘요. 지번이 나오는 것이 어떤 장부이냐, 지목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걸 쭉 배웁니다. 이 등록상에 대해서 시험이 나올 때 3문제에서 5문제까지 출제를 하는데 보통 3문제씩 출제하고 있다가 올해 32회 때만 5문제가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개만 공부하시게 되면 공부량은 책으로 4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림 빼고 나면은. 여기서 합치니까 몇 문제가 나오더라, 맥시멈으로. 최소 8개에서 9개가 몰려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만 공부를 딱 끝나게 되면 지적법은 잡았단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정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목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토지가 전이에요. 전, 밭이 있는데 건축허가 받아 집을 짓게 되면 지목이 뭐가 될까? 집 짓는 땅을 대지가 아니라 지자 빼고 대란말 씁니다.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고 지목은 한 글자로 대란말 사용을 해요. 그럼 지목이 집을 지니까 전이 대가 되기도 하네요. 또 토지를 분할을 한다 가정했죠. 내 토지가 1000제곱미터 큰 땅이 있는데 이걸 팔라고 얘기했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크니까 반만 쪼개서 팔을 합니다. 그럼 토지 반을 쪼갤 수 있겠네요. 반 토지 쪼개는 것을 토지의 분할 그래요. 분할. 그럼 분할하면 토지 면적이 작아지겠죠. 필지가 2개가 되면서. 그다음에 2개 토지를 반을 합치게 되면 면적이 커지겠네요. 이런 경우를 합병 그럽니다. 토지를 쪼개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 분할. 합치는 것을 합병.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예요.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 변경되는 경우를 나중에 배울 때 토지의 이동 그럽니다. 여기서 문제 출제가 뭐 2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출제합니다. 이 부분만,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귀로 들으시고 나중에 집중해서 공부할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살이 쪄서 동글동글하지만 찍는 것만큼만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하는 데만 하시면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책 다 하라고 이것도 아니라 찝어드리는 부분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니까 1년 동안만 속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경계 면적 좌표가 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는
측량을 통해서 정의합니다. 나중에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다녀보실 때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산발에 세우고 측량하는 거? 산발에 세우고 측량하는 거 보신 적 있냐고요? 다리가 왜 3개일까? 왜 다리가 3개일까? 4개가 아니고. 다리가 3개만 있으면 어디에 놔도 흔들림이 없어요. 다리 3개만 딱 있으면 어디에 놔도 비탈진 곳이든 뭐 평지이건 어디에 놔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찍을 때 트라이포드 다 다리 3개죠? 3개만 있으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럼 다리가 4개가 있으면 하나가 남네요. 3개만 있으면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4개가 있으면 하나가 남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껐덕대는 거예요. 그럼 대개는 식탁다리 몇 개가 있더라? 4개 있죠? 그럼 하나만 필요 없으면 집에 하나 잘라버려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현충원가도 향로가 몇 개고 다리가 3개. 초등학교 다닐 때 알콜 램프 그 받쳐 있는 산발이도 3개. 3개만 있으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3개 세워놓고 측량하는데 이 측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3가지예요. 나중에 배울 때 측량 실시합니다. 그러면 어느 성과가 몇 가지입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다다음 주에 다시 책으로 배우겠지만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을 구하는 것이 측량 효과가 됩니다. 나중에 경계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측량. 좌표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측량. 면적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방법은 측량에서 측량 실시하게 되면 얻어지는 성과 몇 가지가 있더라? 3개가 구해집니다. 그럼 측량할 때 측량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측량하는 방법 등을 쭉 규정을 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출제할 때 2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찝어드린 부분만 골라서 정확하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출제에 문제 마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 집중적으로 물러나오는데 어디인가요? 문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적법에서는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것은 이 2군데예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 대부분 다 등록사항을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암기하는데 암기가 될까요? 안 되겠죠? 암기시켜 드리니까 기다리세요. 약속? 의무인? 복사? 동공인식? 약속했으니까 때가 되면 암기시켜 드리니까 알려드린 대로 외우시면 편하게 외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시다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여러분의 아이템이 또 들어가요, 거기에. 그럼 더 쉬워지게 외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제 알려드린 부분만 정리하시면은 암기하는 것은 쉬워요. 한번 속아보세요, 1년 동안만. 아시겠죠? 네, 그럼 지적법 공부하는 것은 쉽습니다, 생각보다. 처음에 이제 합격 수기 보게 되면 지적법은 처음 수업 들을 때 용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번째 수업 들으니까 문제가 풀리더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문제가 단순하니까 여기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전략 과목이자 우리 핵심 부분이에요. 여기를 못하게 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등기법은 어렵거든요. 문제가. 점수 많이 맞을 수가 없고 세법도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 법에 대해서 점수 나오질 않으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10개 이상을 잡아내야지만 12문제 중에서 나머지 과목이 어려운 과목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시되 지적법은 누구나 다 수업만 듣고 알려드린 부분만 하더라도 12문제 10개 이상은 다 맞습니다. 읽자마자 요건 답 찍혀요, 이렇게.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이 공시법이란 것은 이 2개 법인데 지적법이란 것은 전략 과목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작구가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등기법은 좀 어렵습니다. 등기법이 왜 어렵더라? 민법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제 등기법 공부하는 제가 팁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거기에 채워넣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답이 쉽게 떨어지니까 네, 등기법 겁먹지 마시고 학원만 안 빠지시면은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나쁜 점이 있죠. 야간반의 경우 공사가 다 망해서 행사도 많고 약속도 있고 집안 행사가 많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 때문에 가야 되고 누구 제사라고 가야 되고 생신이라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빠지게 되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봐요. 한 달에 2번 보는데 하나 빠지면 한 달에 한 번 봐가지고서 뭐 내용 공부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한 학원 안 빠지는 것이 방법이고, 한번 빠져 동영상 봐야지. 그럼 두 번째 안 오게 돼. 동영상이 편하니까. 굳이 집에서 동영상 들을 때 뭐 하려고 학원에 갈까? 근데 동영상 합격을 못 해요. 여기 앉아 계시니까 핸드폰도 잘 안 꺼내놓고 전화 와도 못 받고 이렇게 눈치 보이니까 이렇게 계신데, 집에 계시면 핸드폰 전화 오면 다 받아야 되거든. 세워놓고. 그럼 전화 통화하는 동안 그동안 다 까먹어요. 집중력이 깨져버리니까 이 면대면 강의가 훨씬 효과는 좋은 겁니다. 가능한 빠지지 않는 게 합격하는 지름길이고, 공연 중에 사가 되고 싶죠? 공연 중에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자격증을 따게 되면 무슨 사가 붙어요. 오케이, 선비사가 됩니다. 선비사가 붙고, 또 사자 중에서 일사자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일사자가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게 자격증을 따니까 선비사가 붙는 경우도 있고, 일사가 붙는 경우도 있더라. 지금 사법고시라는 것이 폐지가 됐지만, 옛날 사법고시 있을 당시에 사법고시 합격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판사가 된다거나, 검사가 된다거나, 변호사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판사할 경우는 선비사가 될까, 일사가 될까? 판사는 일사가 됩니다. 검사는 일사예요. 변호사는 선비사입니다. 세무사, 선비사예요. 법무사, 선비사예요. 건축기사, 일사입니다. 의사, 선비사예요. 공인중개사, 선비사입니다. 어떤 건 선비사가, 어떤 일사가 붙더라. 차이점이 뭘까요? 개업 유무예요. 개업. 내가 사장님이 될 수 있냐, 개업할 수 있냐면 차이점입니다. 판사, 검사 입장에서는 공무원이잖아요. 개업할 수 없다.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개업함과 동시에 선비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일면을 보게 되면 변호사, 개업인사 할 때 선비사가 붙는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도 선비사가 붙어 있죠. 그럼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랑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자격증이고, 내가 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이 되니까 1년만 잘하신 다음에 자격증 따시고,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격증에 60점만 넘어가면 자격증 주겠지만 실무에서 60점은 없어요. 실무에서 100점 맞으셔야 됩니다. 중개업체 중개를 못해가지고 내 과실이 1%라도 개입되어 있으면 그 포르테이지만큼 내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니까. 자격증은 딸 수 있을지언정 업무를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100%를 알아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SNS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자가 주변의 말로 구랄친다거나 사기쳐도 모르면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컴퓨터만, 핸드폰만 두들기면 다 나오니까 이 중개업자가 하는 말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중개업을 못 해먹게 돼 있고, 의뢰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습니다. 그럼 일은 어디 가서 배울까요? 일은 절대 누구도 안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자격증 따가지고 일하고 싶으면. 일 배우고 싶으세요? 나중에? 네,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배울까?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냥.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고 싶으시면 다른 중개업자하고 상담받아 보시면 돼. 집 살 사람처럼 해서 가서 집 살 것처럼 상담받으시면은 중개업자 이거 설명을 다 해줘요. 그거 잘하는 거만 뽑아서 여러분 거 만들면 돼요. 한 10집만과 상담받으시면은 그 중개업자가 하는 멘트를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멘트만 따라가더라도 상담 스킬은 배워요. 이번 다른 지역 가서 전세 얻을 것처럼 들어가서 쭉 다녀보는 거예요. 전세 물건 있냐? 시세가 얼마나 하면 신나게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설명하면서. 설명 다 들은 다음에 그걸 내가 내 멘트를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일은 배우는 거. 상담 테크닉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력만 기르시면은 중개파는 아무 지장은 없어요. 계약사장이 등기부 계약서 작성할 테니까 등기부 나온 내용들만 작성을 하게 피해를 안 봐요. 등기부 볼 줄 알면 되는 것이니까 그 누구나 다 자격증 따면 다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한
한 1년 내에서는 이제 뭐 소속으로 일하시던 어디가 일하실 때 저한테 카톡이 많이 와요. 등기부등 뭐 사진 찍어가지고서 보내주는데 이거 거래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까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본 다음에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도 됩니다. 제가 멘트를 알려드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알려주고 나중에 AS 해드리니까 자격증만 따시면 돼요. 싫으면 관둬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처음에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적법은 요게 단데, 나중에 공부하는 내용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씩 배우면 다음 주부터 나갈 부분이고, 등기법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한 10분 동안 쉬신 다음에 다시 와서 등기법 다시 보도록 할게요. 책은 아직 손대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계셔도 됩니다. 자, 잠시 쉬신 다음에 다시 와서 보도록 할게요. 성격 좋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셔도 돼요. 예, 틀리면 어때요? 제 옛날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학원에 강의실에 사람이 얼마 없죠. 없어진 시기가 언제부터이냐 봤더니 17회부터 제가 올해 학원 강의 올해 25년째거든요. 중개사 강의만. 우리 젊은 친구 몇 살이에요 올해? 29. 자기 4살 때부터 내가 중개사 강의를 했어. 공인중개사 강의 그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오래 했죠 생각보다. 지금은 보통 20년 강의했다 그러면은 그냥 한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들의 진입이 없으니까. 동영상이 이제 많이 뻗어 있다 보니까 강의가 안 먹히면 쓰질 않아요. 초짜를 쓰지도 않으니까 이제 한 사람들 위주로만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강의에서 깨지지 않을 사람만. 비교해서 깨지게 되면은 강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강의가 새로운 사람이 진입이 안 되니까 저희가 마지막 늑대 같아. 저희 밑으로 후배들이 몇 명 없으니까. 저를 진입이 워낙 벽이 높으니 못 들어와요. 옛날에는 동영상 인터넷 강의가 없을 당시에는 누구나 이제 와서 강의하고 못하면 1, 2년 동안 깨지면서 강의하고 이제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그럴 데가 없어요. 동영상이 다 퍼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강의 안 된다 그러면 막 벌써 잘라버리고 막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새로운 진입이 없습니다. 그게 나쁜 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 좋은 점이기도 하죠. 새로운 진입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이해를 해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힘내서 하시면 돼요. 제가 보건데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것은 나이 어리고 나이 많고 이 차이는 없어요. 누가 많이 보느냐 싸움이에요. 책을. 그래서 합격률도 보게 되면 40, 50대가 높아요, 생각보다. 왜? 절박하거든. 40 먹어서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고 50 넘어서 온다는 얘기는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얘기죠. 젊었을 때는 할 일이 많고 이것저것 꿈도 꾸고 막 하지만 40, 50대가 넘어서게 되면 할 일이 이제 몇 개 없어요. 40대가 되면은 좋죠. 마트가 바코드 찍으면 되니까. 근데 마트도 이마트도 저희 집이 이마트 뒤에 있는데 50대가 되면 안 받더라고. 40대까지만 이 계산 직원을 뽑는데 50대가 넘어서는 뽑질 않더라고요. 50대가 뭐 할까요 그러면? 할 일 없어지는 거예요. 이 중개업은 저도 중개업을 7년 동안 해봤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초짜 강의 막 시작할 때 98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의가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초짜 강사니까 이름이 나가지고 되고 이제 검증받기 전까지는 다른데 안 써요. 제가 새로운 애 잘못 썼다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쓰니까 이틀만 강의하고 나머지 노는 날이 많아가지고서 중개업소를 차렸어요 그냥 제가. 아이고 글씨 하는데 까지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나오는 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해가지고서 한 7년 동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제가 사무실을 3개까지 운영했어요. 자격증 하나 가지고 1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똘망똘망한 분이 계시면은 데려다가 너 강의 여기 중개업 내가 여기서 해. 사무실 다 만들어 놓고 반 먹어. 50% 먹고 50% 입금시켜. 비용은 내가 다 들 테니까. 하시겠어요? 하겠죠. 근데 비용 10원도 안 들어가고 내가 매출액이 50%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일을 딱 배우고 1년 딱 되니까 돈을 많이 벌더니만은 그만두고 옆에 사무실 차리더라고. 근데 제가 뒤를 봐줄 때하고 본인 혼자 할 때하고 달라요, 상황이. 제가 집이 의정부인데 의정부에서만 한 학원에서 17년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강의 대비를 해서 17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이쪽에서 학원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사람들이 전부 다 일로 와요, 학원으로. 여기 중개 자격증을 따가지고서 다 중개업을 합니다. 저도 중개업 같이 했고. 그럼 나중에, 그냥 동네 중개업소 사장인 줄 알았는데, 학원에 오니까 제가 있잖아.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저하고 거래를 많이 해서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중개를 해야 되는데, 선생 중개업소 여기 옆에 있는데 딴 데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이 많아가지고서 이제 일을 많이 처리했는데, 혼자 나가서 중개업 하다 보니까 옛날 그 생각을 하더라고. 제가 뒤에서 봐줄 때가 있고 혼자 나가니까 누가 도와줄까? 결국 6개월 하다가 결국은 보증금 다 까먹은 다음에 나갔는데, 제가 계속 사무실 옆에 있으니까 일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몇 건이야 가긴 가겠지. 근데 이제 전반적인 사항이 일로 다 쏠리는 상태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내가 없다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 다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은 소속으로만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전 얘기니까, 중개업은 사람 쌓는 게 중개업입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그 당시에 7년 동안 2004년까지 중개업 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접고 학원 강의만 하고 있는데,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그 당시에 정책을 따라내면서 처음에 집값이 거래 절벽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3개 갖고 있는데 이 거래가 가격을 막 규제 막 때려버리니까, 대출 규제 막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시절까지는 대출이 90%가 나왔습니다. 1억짜리 집이면 대출 90%가 나왔어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월세 든 거 살 사람들이 다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90% 대출 나오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월세 계산할 때 90년대까지만 해도 1,000만 원에 1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내려간 지금은 그렇게 계산 안 하는데,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냈어요, 월세를. 이렇게 계산 들어가는 시 옛날에 했습니다. 근데 이거 봐라. 1억 빌려봐야 3%밖에 이자가 안 되니까 월세 낼 돈이면은 대출 받아가지고서 이자 내고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 사버리는 거야, 집을.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잡겠다고 딱 규제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래 절벽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실을 우다닥 정리하고 끝나버렸는데, 왜냐하면 또 사겠다는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사무실을. 사무실 어떻게 꾸몄는지 아세요? 중개업소 와서 손님들이 와서 이런 중개업 처음 봤대요. 제가 평당 200만 원씩 주고 인테리어를 했거든. 벽이 이렇게 이런 벽이 아니라 초호화로 벽을 다 둘러버리고, 남해산 가지면 여기다가 일단 선풍기 달아놓고 바닥에 대리석 깔아놓고 아주 책상도 하나 200만 원짜리 갖다 놓고 그거 4명이 들지도 못해요.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자마자 뭐 이렇게 휘황찬란해 그러고서 기가 죽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참 희한한 게 시장 가서 물건을 깎아. 그렇죠? 시장 가면 물건을 싸게 달라고 몇 푼 깎아요. 백화점 가면 안 깎아. 정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깎아줬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규모에 죽는 거예요, 규모에. 그것 때문에 규모에 의해서 내가 길을 눌리니까 그 말을 못 하는데, 백화점 가가지고 깎아달라고 깎아줍니다. 하느님에서 지네들의 범위 내에서 내고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줄 알고. 나중에 백화점 가시고 물건 살 때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너네 안 보이게 살짝 깎아주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규모에 죽어서. 그래서 잘해놓고 큰 집에 대해서는 깎아달라면 못하고, 조그만 데는 마음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는 저는 차린다 그러면은 멋있게 삐까뻔쩍하게 차리라 그래요. 그럼 손님이 들어올 때 이미 한번 기가 꺾여요. 뭐 제가 경험하에. 네, 그러면은 손님도 꽤 돼요. 누구든지 예쁜 거 좋은 거 좋아하니까. 어쨌든 잘 쉬시고 10분 후에 와서 등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제 틀을 잡아 드릴게요. 잘 쉬시기 바랍니다.